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할 건요, 전자공학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자, 이 기출문제에 포함된 게 일단 국가직입니다. 그죠? 국가직하고 지방직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직에서는 뭐 근래의 지방직은 이제 공동 출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방직이 서울시하고 또 지방직 자체 출제가 됐는데 그 복원된 문제는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는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추세는 어쨌든 이 관점에서 공동 출제되는 관점에서 나오니까 뭐 그런 건 크게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예전 문제하고요. 국회직. 그리고 이제 근래 공무원 문제가 이제 복원이 아니라 공개되고 있으니까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도 전자공학이 있고 전자회로가 있는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 전자공학만 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다음 텀에, 전자회로요. 회로 수업을 기출문제를 할까 합니다. 이때는 이제 7급, 국가직은 7급이죠. 그죠? 7급하고 공무원에 9급에 전자회로하고 뭐 7급, 공무원 7급 해가지고 공무원 전자회로하고요. 그래서 이게 9급하고 7급 있는 것들은 그냥 공무원 7급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국가직 대비 관점으로서 일단 정리를 하고, 국가직하고 지방직 관점에서 뭐 서울시와 뭐 똑같은 거고, 국회직은 뭐 여기 국가직하고 지방직 보면 국회직도 될 거고, 공무원 전자공학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거기 기출 문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쭉 봤더니 어쨌든 지금 이제 2007년부터 국가직은요 2023년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지방직 전자공학이 몇 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09년부터 12년까지 뭐 이 전자공학 지방직 시험이 공개되다가 13년부터 이제 자체 출제를 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없어져 가지고 이제 쭉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직하고 서울시 같은 거, 국회직이 시험을 본 연도도 있고 안 본 연도도 있어 가지고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뭐 안 된 게 있으면 나중에 추후로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직하고 서울시 이렇게 공개된 문제는 이건 제가 뭐가 잘못됐네요. 그죠? 하나는 공무원 같은데, 어쨌든 국회직 같은데, 어쨌든 국회직하고 서울시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서 2018년, 19년 해서 쭉 하면, 국회직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도 있고 뭐 하고, 서울시는 이제 쭉 해오다가 이제 근래에 서울시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21년까지 서울시가 있었나요? 서울시가 있고 22년부터는 이제 공동 출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제 서울시는 따로 없고요. 국회직은 이제 계속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공무원 이제 문제가 공개돼가지고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0개 가까이 되는 건가요? 30개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수업을 그냥 연도별로 해서 쭉 풀어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론을 조금 더 섞어서 할 거고, 가면 갈수록 이제 푸는 시간은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 타입하고 현재 나오는 문제가 지금 특히 국가직은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공개됐다 보니까 그 다음 나올 때는 그 공개된 문제보다는 약간 더 꼬아서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는 내용도 간혹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직 시험 문제를 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그래서 될 거고, 뭐 국회직이야 뭐 자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서울시하고요, 이 서울시 기출 문제하고 국회직 기출 문제는 한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할 거고, 그리고 근래에 이제 고졸 시험 문제도 자체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몇 개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이 고졸 문제도 쉬운 건 쉬운데 뭐 어려운 건 또 조금 어렵게 나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혹시라도 제가 못 찾은 거 있으면 뭐 알려주시고요. 그건 이제 추후로 조금 뒤에 붙여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알려주시고, 자기가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수업은 여기는 전자공학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30분부터) 6시 18시까지 기본으로 할 건데, 처음에는 하루에 적으면 한 4회분, 뭐 조금 더 되면 5회분을 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가면 갈수록 한 6회분은 기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뭐 2달 안에는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 이게 40개 정도 되나요?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개 좀 더 되니까 10개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거의 4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열심히 해서 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수업을 들을 때요, 한 15분이죠. 딱 15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20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풀어주시고, 15분 정도, 미리 푼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본다라고 하고 풀어서 답을 아는 문제들도 자기가 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 푸실 때 처음 보신 분들은 보기를 다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이런 것들이야 어쨌든 보기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되는데, 이상한 문제들요, 이런 문제들은 절대 보기 보고 문제 푸는 거 아니죠. 그죠? 문제로서 그냥 보기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관식으로 푼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2번째, 3번째 보실 때는 이제 못 푼 문제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다 가리고 문제만 보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답을 내보는 그런 형태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이걸 반복해서 보셔도 도움은 좀 될 겁니다. 도움 될 거니까 주관식으로 푸는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걸 풀어보시고 나서 이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다음 중에서 2to1 멀티플렉서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자, 먹습니다. 그죠? 먹스는 m 곱하기 1입니다. 그죠? m 곱하기 1이고, 선택순위, 그러면 먹스에서는 입력이 m개고 출력은 1개죠. 그죠? 출력이 1개일 때, 그때 선택순위 들어갑니다. 그죠? 선택순위, 이게 m개면 이건 n개다. 그리고 이건 m개다. 그때 m은 뭐가 되고요? 2의 n승이 된다. 라는 이 조건이 항상 들어가는 게 먹스죠. 그죠? 그래서 먹스가 이런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00일 때는 여기 0, 01이 들어오면 1, 10이 들어오면 2, 11이 들어오면 3 해가지고 0, 1, 2, 3, 뭐 이쪽이 0, 1, 2, 3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게 먹스다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이 먹스의 논리식은 이게 만약에 I0, 이걸 I0라고 할게요. I1, I2, I3, 이건 S0, S1 하면 출력 F, 이건 F가 어떻게 논리식이 지키나요? 라고 하면
여기는, 여기가 00이 들어올 때는 I0가 나오니까 이 논리식을 적는 것은 S1바, S0바일 때는 I0가 나오고, S1바, S0일 때, 0, 1일 때는 I1이 나오잖아요. 그죠? I1이 출력에 나오고, S1, S0바일 때는 I2가 출력에 나오고, 그 다음에 S1, S0일 때는 I3가 출력에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식을 적어보는 연습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력에 대한 논리식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 어쨌든 이런 논리식을 쓸 수 있는 게 먹스다 라는 것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여기도 입력은 2개예요. 출력은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 선택선이 들어가죠. 선택선이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우리 이 게이트, 그죠? 이 게이트는 이름이요? 이건 그냥 버퍼 게이트입니다. 0 들어오면 0 나오고 1 들어오면 1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퍼가 아니라 요게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는 3상태, 3스테이트에 해당되는 버퍼 게이트예요. 그래서 3스테이트에 대한 버퍼 게이트는요, 여기에 버블이 있고 버블이 없잖아요. 그죠? 버블이 있고 버블이 없는데, 버블이 없는 3스테이트는요, 3스테이트는 그냥 여기에 0 들어오면 얘가 버퍼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동작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프 상태를 유지하고, 1 들어오면요, 1 들어오면 얘가 정상적인 버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버퍼로 동작하는 거고, 근데 여기 버블이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버블은 디지털 논리에 의해서는 나트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나트의 개념이니까 버블이 있으면 얘는 0 들어오면 0의 나트가 되니까 여기 1 들어가는 꼴인 거예요. 1 들어가는 꼴이니까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거예요. 버퍼라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들어오면요, 1 들어오면 1의 나트가 되니까 여기 0의 개념이니까 얘는 정상적인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니까 이 3상태 게이트의 특징이, 이게 0 들어오면, 얘 버블이 없는 애들은 0 들어오면 정상 동작을 안 하고, 버블이 있는 애들은 1 들어오면 정상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그런 형태고, 얘는 1 들어와야만 정상 동작하고, 얘는 0이 들어와야만 정상 동작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1이 들어와야만, S에 1 들어와야만, 1 들어오면 이 A라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S에 0 들어오면요, 0 들어오면 얘는 정상 동작을 안 하니까 A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밖으로, 버퍼 게이트는 그냥 들어온 대로 나가니까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얘는요, 0 들어오면 0이니까 정상 동작을 해요. B라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나가요. 근데 1 들어오면요, 1 들어오면 얘는 정상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이런 형태의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 3상태 게이트더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0 들어오면요, 0 들어오면 얘는 동작 안 하고 얘는 동작을 하니까 B가 나가요. 그러면 이 B가 나오는 이 논리는, 버퍼 게이트니까 B가 들어오면 그냥 B인데 0이 들어와야만 이게 나오니까 얘는 S바 B인 거예요. S바 B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0 들어오면 정상 동작 안 하니까 안 나와요. 근데 1 들어오면요, 얘는 정상 동작 안 하지만 이제 1 들어오니까 얘가 정상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A가 잘 나오니까, S가 1일 때 A가 잘 나오니까 여기 논리식은 S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가 된다 라고 하고, 그러면 출력에 대한 논리식은 뭐가 된다고요? 얘는 S바 B 플러스 SA. 자, 이 논리가 무슨 논리요? S가 0이면 B가 나오고 S가 1이면 A가 나온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I0, I1. 이게 선택순위, 입력이 2개니까요. M이 2가 되니까, 이건 2는 2의 1승이잖아요. 그죠? N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순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출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이건 0 들어오면요, 0 들어오면 I0가 나올 거니까, S에 0이 들어오면 I0가 나올 거고, S에 1 들어오면요, 1 들어오면 I1이 나올 거니까, 출력 F는 뭐가 된다고요? F는 S바 I0 플러스 SI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 논리니까, 이거 I0는 지금 이제 B가 들어오고 있고, I1은 A가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스의 기본 개념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보시면 이건 먹스가 될 수 없어요. 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형식이 되니까 이건 먹스가 될 수 없고요. 얘는 뭐가 되고요? SA가 되고 얘는 AND 게이트니까 그죠? S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SA 더하기 SB 이렇게 되니까 이건 먹스의 동작이 아니라 S 묶어내면 A 더하기 B 뭐 그냥 이런 식의 그냥 기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요. 이게 그럼 먹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버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블이 있으면 봐요. S이 대신에 0 들어가면요. 0 들어가면 얘는 0이니까 A 값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0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0 들어오면요. 이게 낮으니까 1이에요. 그럼 B가 0이면요. 0, 0이니까 0이고. 그럼 얘도 0이고 0이 되니까 출력이 0이 나와요. 근데 B가 1이면 1, 1이니까 여기에 1 나와요. 그럼 여기에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B 신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S가 0일 때는 B 신호가 빠져나가고 S가 1이면요. 1이면 이제 이게 1이니까 A 신호가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버블만 하나 쓴 회로라면 얘는 먹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뭐예요? S가 0일 때는 B고 S가 1일 때는 A다 라는 그런 논리식, 앞에서 했던 논리식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반대의 논리식이에요. 얘는 오히려 S가 0일 때는 A가 나가고 S가 1일 때는 B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버블이고 여기 버블이 없으면 버블 없는 이런 게이트가 그려지면 이런 논리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일단은 2 곱하기 1 먹스, 그 다음에 4 곱하기 1 먹스라는 이런 먹스의 동작이 어떤 건지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시험에 먹스 많이 나옵니다. 먹스는 그냥 이런 논리, 조합 논리로는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우리 전공석에 되어 있습니다. 먹스가 여러 개 입력 중에서 하나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때 선택선, 제어선이 필요하다. 근데 입력이 4개면 출력은, 선택선은 2개고 출력은 1개다. 라고 해가지고 4개 입력에서 선택선에 들어가가지고 출력이 1개 나오는 이런 논리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던 거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이론하면서 정리를 많이 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2입력일 때는 보통 이렇게. 그래서 2입력에 출력 하나가 나올 때는 이런 식의 먹스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4입력일 때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8입력이도 뭐 알아서 봐주시면 될 거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다음 TTL 논리회로는 무슨 논리회로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논리 게이트 이름 뭐야? 이건 일단은 요 회로는 요 부분이 우선이죠. 그죠? 요게 지금 이제 입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출력인 거예요. 출력이면 우리는 저 부분은 무조건 이 그림하고 같은 개념이다. TR의 베이스하고 에미터는 다이오드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TR의 베이스하고 에미터는 그냥 다이오드 관점으로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무슨 게이트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AND 게이트다라는 것은 무조건 익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익히고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생긴 건요. 이거 AB이면서 출력 Y가 되면 이건 무슨 게이트요? 이건 OR 게이트. 그래서 이건 AND 게이트고 OR 게이트다. 이건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TR에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논리가 Y라고 Y-라고 한다면요. 그냥 Y라고 한다면 이 Y가 여기에 F까지 전달될 때는 TR을 거쳐서 이렇게 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도달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야? 트랜지스터에서 에미트에 베이스에서 신호가 들어와 가지고 컬렉트에서 신호가 가져가는 커먼 에미트 구조예요.
커먼 에미터 구조는 무조건 무슨 개념이 포함된다? 나트 개념이 포함된다. 위상 반전이 된다. 근데 베이스 인풋에서 에미터 아웃풋이 되면요. 이건 커먼 컬렉터인데, 그죠? 커먼 컬렉터는 위상 반전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온다. 라는 이 리듬을 가지고 있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리듬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그림은, 여기 있는 신호가 여기 전달될 때요. 요렇게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나트가 하나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버프가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트가 없이 나오니까 한 번 나트가 돼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가도요. 이렇게 가도 여기는 버퍼예요. 그냥 버퍼인데 이쪽은 나트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한 번 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엔드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엔드인데 엔드에서 나트가 한 번 포함되니까 출력에 나오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엔드의 나트. 그래서 답은 엔드가 된다. 이런 형태의 출력이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걸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 이론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건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뭐요? 엔드. 이렇게 되는 것은 오와. 그리고 TR에서 베이스 인풋에 에미터 아웃풋이 되는 CC 같은 구조는 위상 반전 안 된다. 위상 반전이 안 되면 입력이 이렇게 될 때 출력도 이렇게 되니까 구형파로 들어가면 얘도 구형파가 나올 거니까, 그죠? 하이가 들어가면 하이가 나오고 로우가 들어오면 로우가 나온다 라고 하니까 이건 버퍼다. 그래서 이런 건 버프다. 그래서 이게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있을 때 병렬 구조가 되면 이건 오화 구조, 직렬 구조가 되면 이건 엔드 구조. TR로 구성할 때 병렬일 때는 오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전류는 흐르니까, 그죠? 근데 얘는 둘 다 온이 돼야만 전류가 흐르니까 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출력이 밑에 있습니다. 출력이 밑에 있으면 얘는 다 버퍼 개념이 포함되니까 얘는 오화 그 자체, 얘는 엔드 그 자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구조가 되면 베이스 인풋에 컬렉터 아웃풋이 되면 얘는 위상 반전이 된다. TR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라고 했고, 그죠? 그럼 위상 반전이 되면 여기가 하이가 들어가면 얘는 로우가 나오고, 얘가 로우가 들어오면 얘는 하이가 나오죠, 그죠? 이게 위상 반전의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니까 이런 위상 반전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체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되니까 이건 나트다. 그래서 CE가 되면요, 커먼 에미터로서 게이트를 구성하면 이건 무조건 나트 게이트. 그러면 이건 병렬이니까 오화다. 오화인데 출력이 위에 있으면 베이스 인풋에 컬렉터 아웃풋이니까 이건 나트 개념이 포함된 오화다 라고 해서 이건 뭐가 되고요? 노화가 되고, 이건 엔드다. 직렬이니까 엔드인데 출력이 역시 컬렉터 쪽에 있으니까 나트 개념이 포함된 엔드다 라고 해서 이건 뭐가 된다고요? 낸더 게이트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일단 익혀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아까 전에처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엔드다. 다이오드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엔드고, 얘가 나트 개념이 포함되고 나트가 포함 안 되니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낸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TTL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뭐 바르게 설명된 거. 해가지고 뭐 엔드 게이트다, 낸드 게이트다, 뭐 그런 것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입력이 0, 1일 때, 0, 0일 때, 1, 1일 때, 한 세 종류겠죠, 그죠? 세 종류일 때, 여기서 온되는 이 세 TR 중에서 상태가 어떻게 되냐? 라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한 번은 해석을 해야지, 그죠? 자, 여기가 0, 1이나 0, 0이 나오는 하나라도 0이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오면. 답이 뭐니까, 이거?
AB의 출력이 Y가 되는데요. 00, 01, 10, 11 때. 만일에 이게 AND라면 우린 0001이고, 그죠? 이게 NAND니까, 이 문제는 NAND니까 Y-는 뭐가 된다고요? 1110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00이나 01이나 10처럼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은 같아요. 그죠? 그리고 11일 때는 출력이 다르죠. 출력이 다르니까 이 둘에 대해서는 얘들 상태는 똑같은 상태를 보일 거예요. 근데 요때는 상태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가 될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얘가 0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VCC고요. 여기가 접지예요. 전류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TR의 베이스하고 에미트 사이에서 베이스 전압이 크고 에미트 전압이 작으니까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죠? 그러면 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니까 이 전류가 흘러요. TR의 동작의 기본 원리는 베이스하고 에미트에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지면 컬렉터에서 에미트로 전류가 흐른다.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면 이 전류가 무조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면 이 TR은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흘러야만 TR이 ON이 될 건데 지금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려고 하니까 이 TR은 뭐가 된다고요? 무조건 전류가 안 흘러요. 베이스 전류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오프가 된다. 그리고 얘는 순방향 전류가 흐르니까 ON이 되는 거고요. 이게 ON 상태가 되면 얘는 무조건 오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오프가 되니까요, 여기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면 이 양단 전압은 무조건 0V예요. 저항에 전류가 안 흐르면 전압 강화는 0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여기도 0이죠. 이게 0이니까 이 양단 전압이 0V니까 이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흐르니까 이건 뭐가 되고요? 이건 오프가 돼요. 자, 그럼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는 하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끊어진 회로거든요. 끊어진 회로니까 VCC가 여기 거의 대부분 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약하니까 조금은 흐르겠지만 거의 안 흐르니까 여기는 하이 상태가 돼요. 그럼 이 하이 상태에 의해서 여기는 전압이 작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이게 ON이 가능해요. ON이 가능한데 여기는 오프, 여기는 ON이니까 우리 이것만 보면요, 여기 VCC에 뭐 저항 있는 건 크게 상관하지 말고요. 얘는 ON이 가능하고 얘가 오프 가능하니까 출력은 뭐 나오는데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그림 항상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여기 VCC니까 앞에 VCC가 되고 여기가 스위치가 ON이 되고 여기는 스위치는 오프가 되니까 여기가 뭔데? 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니까 여기에 VCC면 여기도 VCC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출력은 지금 이제 뭐가 된다고요? 하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ON이고 얘가 오프고 얘가 오프고 얘가 ON인 상태가 00이 들어오든지 01이 들어와도 얘는 전류가 안 흘러도 이 전류는 흐르니까 이 TR은 정상 동작해요. 10이 들어와도 얘는 전류가 안 흘러도 얘는 전류가 흐르니까 역시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이 들어오면 여기도 하이인데요. 여기도 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TR에서 여기도 5V인데 여기도 5V인 거예요. 여기가 5V인데 여기도 5V인 거예요. 그럼 전류 안 흘러. 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TR 보세요. NPN이에요. 여기도 하이고 여기도 하이니까 이 전류는 안 흘러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경로는요,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얘 0.7 정도 나오고 얘도 0.7 정도 나올 거니까 얘는 한 1.4V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몇 볼트요? 여기는 5V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5V가 될 수 있으니까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온이 되고, 그럼 이게 0.7이고,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온이 되고, 이게 온이 되니까 이게 한 0.7V 정도 돼요. 근데 TR에서 온이 되면요, 이게 0.7V가 되면 여기는 스위치 온이 돼버리면 이 진압은 이상적으로 0이고 실제로 한 0.2V 정도 있어요. 근데 포화가 되면, TR에 포화가 되면 이건 단락이거든요. 단락이니까 이상적으로 0이. 그래서 0이니까 이게 온이 되면 여기 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7이니까 여기도 0.7이에요. 그리고 이거 온이 되니까 이거 0V 정도 돼요. 그럼 여기도 0.7이죠. 그러면 이게 0.7이고 이게 0V면 여기도 0.7이니까 온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여기 다이오드 있어요. 다이오드가 있어서 이거 0.7과 이거 0.7인 즉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몇 볼트요? 1.4V가 돼야만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요. 근데 지금은 여기 0이고 여기 0.7이니까 0.7V 밖에 안 되니까 얘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오프가 돼요. 그래서 오프가 되니까 이제는 이건 오프고 이게 온이 되는 거죠. 온이 되니까 출력은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나온다. 라는 이런 형태의 동작 한 줌은 봐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TTL 게이트는 많이 쓰는 게이트인데 우리 시험에는 좀 등장을 덜 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 TTL 게이트는 그래도 책마다 열심히 설명되어 있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이트 정도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얘가 엔더, 얘가 오화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버프 개념밖에 없다. 얘는 나트 개념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은 그림과 같은 발진기의 공진 주파수. 그러니까 이 발진기 이름은 이거는 LC 발진기 중에서도 콜피츠 발진기, 그죠? CCL이니까. 그래서 콜피츠 발진기가 되고, 이 콜피츠 발진기에서의 공진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공진 주파수는 무조건 여기서 돌면서 공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돌면서 공진을 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CCL. 이거에 대한 공진 주파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C1, C2, L. 그리고 우리가 LCLO에서의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얼마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근데 이거 C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C 하나로 바꿔서 그냥 공진 주파수 물어보는 건 맞잖아요. 그죠? C1하고 C2가 직렬로 연결된 합성 CT가 되는 거예요. 자, CT는 얼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것도 암기해달라고 했어요. C1분의 1, C2분의 1분의 1이다. 라는 거. 이것도 CT고, 그죠? 그래서 우리 CT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콘덴서 직렬일 때 합성은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취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 통분해서 사용하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건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값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C 대신에 CT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2파이 루트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L이라고 적혀있는 책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2파이 루트 C1 플러스 C2분의 C1, C2 L 이렇게 적힌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그럼 여기 적힌 것은 답 3번인가요? 그래서 아니 3번 아닌데. 이걸로 올렸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까지 올렸네요.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C1 플러스 C2 위에 루트를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려서 그냥 사용하니까 2파이분의 1. 보기에 조금 불편하게 해놨네요. 이건 그냥 쓰기 나름이니까 알아서 봐두시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LC 발진기 종류는요, 크게 동조형과 삼소자형이 있더라. 그래서 동조회로가 에미트의 분야, 베이스의 분야, 컬렉터의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동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틀리 발진기, 골피츠 발진기, 컬렉 발진기, 뭐 이런 게 LC 발진기의 종류더라라는 거 예전에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얘는 콜피츠 발진기, CCL 아니면 콜피츠 발진기. 뭐 수식되는 건 이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콜피츠 발진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출력 F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 자, 이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풀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A 곱 B, AND니까 A 곱 B의 전체 2바. 여기는 C 곱 D의 전체 2바. 그럼 여기는 A 곱 B의 전체 2바 곱하기 C 곱 D의 전체 2바의 전체 2바. 여기는 2 하니까 그럼 얘는 A 곱 B의 전체 2바 곱하기 C 곱 D의 전체 2바의 전체 2바 더하기 2다. 이거 드물어온 법칙에 하면 A 곱 B의 바의 바 더하기 C 곱 D의 바의 바 더하기 2다. 드물어온 법칙에서 바의 바는 뭐 이렇게 그죠? 안 해도 되니까 얘는 A 곱 B 더하기 C 곱 D 더하기 2다. 이렇게 그냥 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내는 것은 하면 되는데 시간 걸려요.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는 이거 뭐라고요? A 곱 B죠. 근데 Y가 A 곱 B의 바의 바는 이것만 풀면요. 이건 그냥 얘는 A 곱 B의 바의 바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풀면 이건 A의 바 플러스 B의 바의 전체 2바가 되고, 이걸 게이트로 표현하면 이제 합이니까 O와 게이트고, 앞에 전체 바가 있는 건 앞에 바를 써주면 되고, 개개 입력의 바가 있는 것은 뒤에 바를 써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같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다음에 또 뭐요? 똑같은 수식으로서 이거요. O와요. 이 AB일 때 출력 Y는요, A 더하기 B다. 근데 얘는 A 더하기 B의 바의 바하고 같은 거고, 이건요, 안에 그만 풀면 A의 바 곱하기 B의 바의 전체의 바하고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AND로 그려놓고 A의 바, B의 바, 전체의 바 하고 같다 라고 해서 OR을 AND로 고칠 때는 AND로 고쳐놓고 법을 다 써주고, AND를 OR로 고칠 때도 OR로 고쳐놓고 법을 다 써주면 그건 같은 회로다. 그러면 이건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AND, 이 NOT가 많으면 AND를 OR로 고쳐요. 그렇게 넣고 여기하고 NOT니까 지우고, NOT니까 지우고, NOT하고 지우니까 이 그림은 그냥 A 곱 B, C 곱 D 더하기, 이것도 더하기 해서 이런 결론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적어서 구하는 것보다는 게이트 변환을 해서 구하는 연습을 계속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A 더하기 B, 역시 한만 더 해봅시다. C 더하기 D, 여기 곱하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의 전체의 바. 그죠?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면 F가 된다. 이거 하니까 일단은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죠? 일단 다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를 보면요,
이거 A 더하기 B, A, B, C, D 더하기 E. 그죠? 이거 O하니까. 그래서 이거 나오죠? A, B, C, D, E.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O화로 만들어버리면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이 O화하고 여기 O하니까 O화를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없애도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집어넣은 게 요 그림이죠. 그리고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도 이거 O화로 바꾸면 죠. 이거 복을 없애고, 이거 복을 없애고, 이거 복을 없애고, 이거 복을 없애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 같죠. 그래서 같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건 다 풀어볼 게 아니라 이 법을 게이트 변환을 해가지고 탁탁 이게 체크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해주면 문제를 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여러 종류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용량성 다이오드 혹은 바렉트 다이오드는 무슨 순방향 진압에 의해서 다이오드의 정전 용량이 감변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맞나요? 뭐가 틀렸죠? 여기는 우리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진압에 의해서, 그죠? 바렉 다이오드는 무조건 항상 역방향 바이어스의 그 진압에 의해서 공기청이 조절되고, 그때 공기청이 조절될 때 공기청의 너비는 비례한다. 뭐예요? 루트 VR. 역방향 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러면 우리는 공기청의 너비가 결정되면요. 이게 공기청의 너비가 되는데, 여기에 면적이 있을 거고, 그죠? 면적 A가 있을 거고, 여기 유전율이 있을 거니까 정전 용량 C는 이 필론의 간격분의 면적인데, 이 간격이 너비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너비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루트 VR에 비례하니까 C는 비례한다. 뭐요? W분의 1에 비례하는데 이건 루트 VR분의 1에 비례한다. 이런 형태다. 그래서 역방향 진압을 키우면 공청의 너비는 넓어지지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된다. 이거 꽤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는 꽤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한 5번은 언급됐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는 꽤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 진압이 전압 조정에 사용되고, 그래서 항복 진압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에 사용되고 전원 회로에 정전압 회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터널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부성장. 그죠? 그래서 부저항 특성을 가지며 고속 논리 회로에 사용되고 있다. 발광 다이오드요. 발광 다이오드는 항상 같이 기억해야 될 게 포토 다이오드. 그죠? 포토 다이오드하고 LED, 이렇게 AD하고 LED 정도는 좀, PD하고 LED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양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의 세기가 밝게 빛나는 거. 이건 발광. 수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오면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빛이 안 들어오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역방향이니까. 근데 빛이 들어오면 역방향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얘는 LED는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거. 뭐 이런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로서 순방향으로 동작할 때, 그러니까 순방향 전류가 흐를 때 그 에너지 밴드 갭에 해당되는, 이 EG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한유거든요. 람다분의 HC거든요. 이 EG가 결정되면 파장이 결정되고, 그 파장에 맞는, 이 EG에 맞는 파장의 색깔이 빛으로 나온다. 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발광 다이오드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이제 순방향 동작할 때 특정한 파장, 그 특정한 파장이 에너지 밴드 갭과 관련된 파장. 그래서 그 파장에 빛이 나온다. 자, 이건 전자공학에서는 항상 통신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죠? 국가직에서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통신 공부도 항상 하면서 시험을 좀 봐두시고요. 지방직도 이제 이 조건을 조금씩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이고요. 자, 2400bps로 전송되는 RS232 연결을 통해서 32비트의 프리앰블과 16비트의 포스트 앰블을 사용해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로 구성된 16개의 문자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때 전송되는 문자의 처리율은 얼마인가? 그래서 문자의 처리율을 스루풋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문자의 개수가 얼마냐라는 그런 맛이고요. 이건 어떤 질문이죠? 이 질문을 문제를 읽고 그 의미를 좀 파악해야 돼요. 통신 장비가 있는데요. 이 통신 장비에서 보내주는 비트 전송률요. 2400bps. 근데 RS232는 뭐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어쨌든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을 한대요. 그러면 전송을 할 때 얘가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앞에 프리앰블이라고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미리 보내는 비트, 제어 비트죠. 그죠? 제어 비트가 16비트가 있는 거예요. 32비트네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미리 제어 비트 16비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스키 코드 문자 몇 개요?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16개의 문자예요. 16개 문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포스트 앰블을 붙인다는 거예요. 전송 제어 문자를 뒤에 몇 비트요? 16비트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선로에서 이런 전송 속도로 전송이 되고 있는 선로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비트의 프리앰블과 16비트의 포스트 앰블을 이용해서 7비트의 아스키 코드 16개로 구성된 문자를 전달한다. 여기에 7비트로 구성된 7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스키 코드 문자가 16개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이 프레임이죠. 한 프레임의 비트 수가 몇 비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32, 이거 16 곱하기 7, 이거 16 하니까 이걸 이렇게 이 수치를 계산하지 말고 딱 보자마자 이거 16 곱하기 1이고 얘는 16 곱하기 2네. 하니까 16 곱하기 2, 16 곱하기 7, 16 곱하기 1 하니까 전체는 16 곱하기 1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 비트 수가 몇 비트라고요? 얘는 160비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60비트 하나가 날아가면 여기에 2개 날아가는 게 이거죠. 근데 이 슬로에서는 초당 2400비트를 보내요. 그러면 이런 프레임이 1초에 몇 개 날아갈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슬로는 초당 2400비트를 보내는데 한 프레임이 160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60비트가 몇 개 모이면 2400이 되지? 라고 하니까 몇 개요? 이건 15개가 되는 거죠. 160 곱하기 15 하면 24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실제로 날아가는 프레임의 개수가 몇 개요? 15프레임이 1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당 15프레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프레임에 보내는 비트 수는 얼마예요? 문자 수는 몇 개예요? 한 프레임에는 문자가 16개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16개 문자가 몇 번 날아간다고 1초에? 15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당 전송되는 문자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니까 초당 전송되는 문자 개수는 16 곱하기 15. 그래서 16 곱하기 15에 해당되는 이런 문자 수가 날아갈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문장을 잘 읽어보고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면 어떻게 풀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전송 파라미터의 그 단락 회로 역방향 전달 임피던스가 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락 회로 역방향 전달 임피던스. 아니, 이게 뭔 의미하는지 모르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요. 우리 ABC 파라미터. 제가 참 좋아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처음에는 좀 나오다가 그래서 이걸 열심히 가르쳤는데 처음에만 열심히 나오다가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국회직 같은 거 시험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예전에 서울시도 좀 나왔는데 요즘 서울시가 없잖아요. 그죠? 자, ABCD 파라미터는 V1은 A V2, B I2, I1은 C V2, D I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ABCD 파라미터의 기본 수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처럼 이 I2, ABCD 파라미터만큼은 I2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나가는 방향이 기본인데 지금은 I2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에 I2에 마이너스를 적어줘야 돼요.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나갈 때 플러스입니다. 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된다고요? A는 이거 넘기면 V2분의 V1이다. 단 I2가 뭐일 때요? 0일 때. 그 다음에 B는 뭔데요? 라고 하면 B는 I2분의 V1이다. 뭐 마이너스는 써놓고요. 그래서 단 V2가 0일 때. C는 뭔데? 라고 하면 역시 V2분의 I1이다. 단 I2가 0일 때. D는 뭔데? 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I2분의 I1이다. 단 뭐요? V2가 0일 때.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때 I2가 0이다. 출력 개방. 전류가 0이 될 때는 항상 회로를 개방합니다. 전압이 0이다. 라는 것은 2차 척이니까 출력 척이죠. 그죠? 2차 척을 달라. 이렇게 쓰는 것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전달 전압이다. 얘는 전달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 얘는 전달 어드미턴스. 전달 전류이득. 그죠? 그럼 지금 단락회로의 단락회로 말인 거예요. 출력을 단락한 상태에서 역방향 전달 임피던스니까 B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식도 적어놨잖아요. 수식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아, 이건 ABCD에서 B가 뭐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B가 뭐냐? 그러면 이 B는 출력을 단락시켜 놓고요. 출력을 단락시켜 놓고 입력에 V1을 가했을 때 I2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V1을 공급해가지고 V1을 공급해서 이 I2가 얼마냐. 우리는 이 전류를 보통 구할 건데 이 전류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적어 놓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기는 R, 여기는 SC분의 1이니까 C가 0.5니까 S분의 2. 그러면 여기서 전체 임피던스 구해가지고, 그죠? 전체 임피던스 구해서
이전류 구해서 이전류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I1은 얼마가 된다고요? 2 더하기 2하고 이거하고 병렬입니다. 전체 합성 ZT부터 구할까요? ZT를 구하면 2 더하기 S분의 2 더하기 2분의 S분의 2 곱하기 2 하니까 2 더하기 위아래로 뭐 2 나누면 그리고 S 곱하면 1 더하기 S분의 2가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놔두고 할까요? 이거 그러면 I1은 얼만데? 라고 하면 2 더하기 S분의 2 더하기 2분의 S분의 4 분의 총전압 V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I2 다시 이쪽에 가는 걸 I2 다시라고 할게. I2 다시가 얼만데? 라고 하면 이건 전류 분배 2 더하기 S분의 2분의 S분의 2 곱하기 I1 2 더하기 S분의 2 더하기 2분의 S분의 4 분의 V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넘기면 우리는 요걸 넘긴 게 아니라 I2분의 V1이니까 오히려 이걸 넘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부터 계산을 합시다. 요거 곱하면 4 더하기 S분의 4 더하기 이거하고 이거 약분 될 거니까 S분의 4 분의 S분의 2의 V1 풀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아래로 2 나누고 그러면 2로 바뀌고 그리고 위아래로 S 곱하고 S 곱하면 얘는 2S 플러스 4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제 I1 다시 분의 I1이 아니라 I2 다시죠. I2 다시 분의 V1은 뭐가 된다고요? 이거 넘기고 하니까 2S 플러스 4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I2 다시가 아니라 I2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I2분의 V1은 2S 플러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지금 이제는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묻거든.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S 플러스 4다. 근데 S 대신에 J 오메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J 오메가 집어넣으면 뭐 2J 오메가 플러스 4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암기하고 있자고 있잖아요. 이거 ABCD에서 A는 뭐야? A는 그냥 좀 전에 V1분의 V2니까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 1 더하기 얘분의 얘. B는 뭔데요? 라고 하면 임피던스 묻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G1 더하기 G3 그리고 B는 직렬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 사이에 G2분의 G1, G3 C는 병렬 어드미턴스가 뭐예요? 라고 해서 이거 그리고 D는 이건 1 더하기 요것분의 요거 이걸 만일에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지금 이제 2 요거 2 이거 S분의 2 이렇게 하면 답은 뭐야? 2 더하기 S분의 2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2 그러니까 4 더하기 S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건 암기를 해볼만 하다고 했죠. 우리가 수업하면서 요 ABCD 파라메타의 이 값은 암기해볼 만한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사실 시험장에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해요. 빨리 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회로가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파라메타 해석은 이 파라메타가 시험 문제,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특히 시험 문제를 푸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회로 해석 관점으로서 연습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좀 많이 돼야 이런 문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ABC 파라메타에 관련된 이거. 그래서 출력을 개방했을 때, 단락했을 때, 뭐 이런 의미도 뭔지 알아야 되고, 전압 이덕, 전류 이덕, 전달 임피던스, 전달 어드미턴스, 그죠? ABCD 이렇게 생긴 거, ABCD 값. 이렇게 생긴 거, ABCD 값. 이거 정도는 익혀놓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문제죠, 그죠? 다음 회로에서 유검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하니까 유검에 흐르는 전류가 뭔데? 라고 하면 여기 노드 방향 쓰면 되죠? 기준 노드 잡고 그러면 이 전류, 이 전류, 이 전류 합은 0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요? 1분의 V 빼기 15 3분의 V 빼기 9 플러스 6분의 V는 0이다. 그러면 양변에 6 곱하고요. 6V 마이너스 15 곱하기 6 플러스 2V 마이너스 18 플러스 V는 0이다. 9V는 15 곱하기 6 플러스 18. 그러면 9 나누면 얘는 2. 얘는 이건 3 나누면 2가 되고 이거 3 나누면 5가 되니까 10. 그래서 이런 거. 산수가 느린데도 이걸 15 곱하기 9. 이 정도는 15 곱하기 6 정도는 뭐 90이 되는 건 그냥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약분시키는 걸 이런 걸 선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수가 빨리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풀 때 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분으로 하는 게 또 편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1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I가 얼마냐? 6분의 12. 그래서 2A다. 자. 다음 그림은 직렬 정전압 전원회로의 일부다. 출력 전압 VO에 표현하는 식으로서 적절한 것은 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직렬 정전압 회로는 사실은 요 TR에 하고 요 TR의 용도가 다르죠. 그죠? 얘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부고요. 얘는 검출부입니다. 출력을 검출하는 검출부고요. 검출부고 얘는 기준하고 검출된 것을 비교하면서 정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은 비교 정폭부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얘는 비교 정폭된 결과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역부요. 이런 기본 개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 개념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비교 정폭하고 하는 이런 리듬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복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그때 문제를 못 만들었는데 이런 비교 정폭 개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럼 얘는 출력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출력은 아주 수월해요. 여기에 기준부가 VZ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VB니까 여기 전압은 뭐가 된다고요? VZ에다가 VB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전압은 VZ 플러스 VB 2인가요? VB2예요. 그 값이 검출된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VA라고 한다면, 검출된 값을 VA라고 한다면, VA가 요 값이 되면 되게끔 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뒤쪽 부분은요, 이런 것들은 자주 보는 형태예요. R1, R2, 여기에 VO, 여기 VR, 그냥 레퍼런스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VA.
지금은 이 전압을 알고 있을 때 이 전압을 물어보는데 신경도 쓰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다 그냥 큰 거, 여기 전압 VO를 가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냐? 라는 건 맨날 하는 전압 분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 분배니까 VA는 뭐가 나온다고요? 이건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O 하면 VA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VA가 아니라 VO니까 수식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VO는 얼만데? 라고 하니까 이거 넘겨서 쓰면 R2분의 R1 더하기 R2의 VA가 되고, 이거 항상 쓰는데 이건 1이잖아요. 1 더하기 R2분의 R1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때 VA는 얼마고요? VA는 이 VZ 더하기 0.7V.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동작 특성을 잠시만 볼게요. 여기 4.3V예요. 제네거예요. 이거 0.7V. 그럼 여기 얼마요? 4.3보다 0.7 크니까 5죠, 그죠? 여기에 1kg고요. 여기 2kg예요. 그러면 여기는 5V가 1kg 양단인 거예요. 그러면 여긴 2kg 양단에는 얼마야? 10V가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V, 5V 합치니까 여기는 얼마야? 15V. 그게 이건 겁니다. 1 더하기 여기에 1kg분의 2kg 곱하기 5 하니까 이게 3배가 되죠. 그죠? 3배가 되니까 얘는 15kg, 5V. 자, 나왔습니다. 이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전압이 15.3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럼 이 전압이 15.3으로 뛰어버리면 여기 검출되는 전압, 그래서 아까 이게 검출부입니다. 출력이 바뀌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하가 변동해가지고 출력이 15.3이 되면 이 전압은요,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에 15.3 해서 전압 분배를 하면요, 전압 분배를 하면 얘가 5.1이 나와요. 그럼 5.1이 나오면 여기는 5.1인데 여기는 4.3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 전압이 얼마가 돼요? 0.7이 아니라 0.8로 증가하죠. 그러면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압이 증가하니까 이 전류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 전류가 증가하면 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고, TRS 베이스 에미터 전류가 증가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오는 전류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 전류가 증가하면요,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 중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가 증가하니까 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줄어들어요. 약간 감소를 해요. 그럼 이게 감소를 하면 베이스 전류가 감소하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가는 전류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를 하게 되고, 이 감소된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를 하게 돼 가지고 15.3에서 다시 15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감소하면 또 감소하면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개념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때 그래서 얘는 기준입니다. 항상 기준을 제시해 주고요, 얘는 검출을 해와요. 검출된 온 값과 기준 값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전류의 크기를 뻥튀기 해서 정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폭을 하고, 이 정폭된 전류를 보냄으로 해서 이쪽에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전류를 제어하는 게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어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을 정전압 회로에서는 항상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0문제도 못 풀었네, 그죠? 근데 뭐 설명할 걸 많이 해놓으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